불사에서 사심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붙들려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자, 그는 영혼을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겨울을 지나 봄이 되는 법을 배우러 이 세상에 왔다. 존재의 심연에서 우주적 사랑으로 죽음과 재탄생의 춤. 새벽의 침묵.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동쪽 하늘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속에서 첫 빛이 퍼져나가듯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호스피스 병동의 창가에 앉아 나는 오늘도 이 신성한 순간을 마주한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면 내 숨결이 만드는 흐릿한 안개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사라진다. 마치 우리의 존재처럼 더덥고 아름답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한순간처럼 짧게, 때로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나는 이곳에 도착한다. 환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은 내 안의 모든 선입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묵상의 순간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피어나는 신비를 목격한다. 28번 유전자 키가 말하는 목적 없음의 심연과 27번 유전자 키의 이타성이 만나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큰 그림자가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낳는 역설을 매일 마주한다. 자비로운 마무리, 그림자의 춤. 김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304호실 문 앞에 서자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겨울 한복판에 들어선 것처럼 그곳은 차가웠다.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할머니는 자신만의 겨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의료진의 필수적인 처치 외에는 어떤 접촉도 거부했다. 나 혼자 죽을 거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딸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음성 아래에 숨겨진 떨림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단적인 고립이 만들어내는 방어막은 마치 겨울 호수를 덮은 두꺼운 얼음과도 같았다. 변화는 한밤중에 찾아왔다. 8월의 후덥지근한 새벽, 302호에 새로 입원한 25살 여자 환자의 통증 때문에 병동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젊은 환자의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을 가르며 복도를 떠돌았다. 그때였다. 한 달 넘게 굳게 닫혀있던 304호의 문이 살며시 열렸다. 간호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새벽 3시경 김할머니는 마치 달빛에 이끌리듯 조용히 302호로 향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젊은 환자의 침대 곁에 앉아 그저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젊은 환자는 마침내 고통의 밤을 건너 잠들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첫 봄빛을 발견한 것처럼 맑고 깊었다.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있는 동안조차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는 걸요. 저 아이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문득 우리 지영이가 생각났어요. 20살에 떠나보낸 우리 딸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서히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도 이런 더운 여름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지영이가 대학교 방학을 맞아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나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오이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을 때도.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서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빙하가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 후로 모든 것이 멈췄어요. 남은 가족과도 단절하고 모든 관계를 끊었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시간은 그저 흘러갔을 뿐. 내 마음속은 여전히 그날 오후 3시에 멈춰 있었어요. 지영이가 떠난 그 순간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어젯밤 저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지영이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혼자 있어도 돼요. 저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날 이후 304호 병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튼 사이로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복도에서는 가끔 할머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젊은 환자들에게 할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할머니처럼 다가갔다. 때로는 밤새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었고 때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었다.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다. 내 안의 두려움을 바라보니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내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지영이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카르마적 유산, 사랑의 교향곡. 8월의 끝자락. 304호 병실은 병동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된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마치 봄날의 꽃향기처럼 병동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301호 장 교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했다. 40년간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실존주의를 연구해온 장 교수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끊임없이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는 하이데커와 샤르트르의 책들이 쌓여 있었고 밤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메모들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죽음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교수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찾아왔다. 죽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병실에서 장 교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했다. 평생 죽음에 대해 강의해왔지만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작 제 죽음 앞에서는 한 줄의 문장도 써내려가지 못하겠더군요. 모든 철학적 사유가 한낱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잠시 달빛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교수님, 우리가 남기는 건 결국 사랑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해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장 교수님은 매일 저녁 할머니와 차를 나누셨다. 철학적 사유와 삶의 지혜가 만나는 그 시간은 마치 해가 저무는 순간 하늘이 가장 아름답게 물들듯 특별한 빛을 발했다. 두 분의 대화는 점차 책에서 삶으로, 이론에서 현존으로 옮겨갔다. 그날 이후 늦여름의 석양이 병실 창을 물들이던 날, 장 교수님의 책상에 첫 번째 편지가 놓여 있었다. 말기 고륙종을 앓고 있던 20살 대학생의 마지막 편지였다. 구겨진 편지지의 모서리에는 희미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교수님, 처음엔 교수님의 철학적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졌어요. 시간의 유한성이니 존재의 본질이니 제게는 그저 현학적인 수사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제한된 시간이 이토록 아름다운지를, 매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장 교수님은 이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40년간의 학문적 탐구가 닿지 못한 진실을 20살 청년의 떨리는 글씨가 고요히 전해주었다. 그날 이후 철학서들 사이로 조금씩 삶의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304호와 301호 사이의 작은 정원은 특별한 변화를 겪었다. 이야기 정원이라 불린 이 모임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8월의) 무더위가
9월의 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가는 즈음 304호와 301호 사이에 작은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이 꽃잎마다 선명하게 새겨지는 듯했다. 할머니가 장 교수님께 차를 들고 찾아가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조용한 대화의 자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교수님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작은 모래시계를 올려두었다. 붉은 목재로 만들어진 그 오래된 모래시계는 교수님의 스승이 남긴 유품이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우주의 심장 소리처럼 들리던 그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조금씩 삶의 본질에 가까워져 갔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장 교수님은 모래시계를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말을 이어갔다. 허공에 떨어지는 모래 아래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가 말한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이 책에서 읽을 때는 그저 절망적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차를 우리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붉은빛 석양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새겨진 지혜의 문자처럼 깊이 있게 빛났다.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마치 포도가 와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어쩌면 더 큰 사랑의 발효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향기처럼 우리의 존재도 죽음을 향해 가며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의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늦여름의 석양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고 누군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 붉은 빛을 담아 별처럼 반짝였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매주 우리는 다른 주제로 모였다. 시간, 사랑, 고통, 용서,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죽음을 마주할수록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점차 이 수요일 모임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다른 병동의 환자들이, 그 다음에는 의료진들이 퇴근 시간을 미뤄가며 찾아오기 시작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젊은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왔고 항암 치료로 지친 노 교수는 링거대를 끌고 왔다.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고통을 안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빛깔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소아암 병동의 15살 소녀였다. 그날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어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낯설어요. 하지만 어제 할머니께서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보는 달과 내가 보는 달이 같은 달일까? 라고요. 할머니는 소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장 교수님의
모래시계를 집어드셨다. 보세요. 이 모래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죠. 하지만 시계를 뒤집으면 그 흐름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쩌면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무언가를 깊이 이해했을 때 나오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다. 장 교수님은 그날 밤 새로운 메모를 남겼다. 오늘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영혼의 빛이었다. 마치 깨어진 도자기에 금이 간 틈을 금으로 메우는 킨치키 예술처럼. 9월의 마지막 수요일, 모임은 절정에 달했다. 그날은 특별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공간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오늘은 존재의 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깊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을 함께 해온 철학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변화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늙어감도 병들어감도 모든 것이 상실로만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교수님은 잠시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저 달이 차올랐다가 기울듯이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아닐까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평생 간직해온 비밀 같은 이야기였다. 제가 오래전 어느 해 봄날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깊은 상실이 오히려 제 존재를 더 깊게 만들었나 봅니다. 마치 나무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더 단단한 옹이를 만드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빛났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말할 필요 없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우리가 남기는 건 결국 사랑뿐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달빛 속에 은은히 울렸다. 우리의 존재는 마치 물방울 같아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떨어지지만 결국은 같은 바다로 돌아가는. 그날 밤 이후 모임의 성격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죽음을 앞둔 이들의 모임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어가는 이들의 축제가 되어갔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하듯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변형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고의 용해, 존재의 춤. 깊어가는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매일 아침 병실 창가에 쌓이는 붉은 낙엽들이 마치 시간의 흐름을 새기는 붉은 도장 같았다. 그 즈음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답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분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는
마지막 수요일 모임에서 말씀하셨다. 늘 그랬듯이 찻잔에서는 따뜻한 증기가 피어올랐다. 이제야 알겠어요. 나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환상이었는지를. 마치 파도가 자신을 바다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경계가 녹아내리니 오히려 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장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며 살아왔군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이 환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지막 한 달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시간이었다. 에고가 녹아내리면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의 현존이 그분에게서 발산되었다. 304호 병실은 마치 작은 성지와도 같았다. 누구든 그곳에 들어서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경험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병실을 찾아온 이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가곤 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고향집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곳에서 깊은 안식을 경험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밤 근무를 서던 젊은 간호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얘야, 이리 와서 내 손을 한번 만져보렴. 간호사가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손이 정말 내 손일까? 어제는 내 손이었다가 오늘은 너의 손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되겠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거야. 장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통찰을 남기셨다. 죽음을 앞둔 이가 오히려 가장 밝게 빛나는 역설, 자아가 사라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존재의 빛.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사라짐을 통해 영원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어느 새벽 할머니는 병실에 모인 의료진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경계가 사실은 환상이었어요. 마치 파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바다인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눈빛이 아닌 우주 자체가 내다보이는 창문 같았다. 어머니의 품, 우주적 포용으로의 귀환. 마지막 일주일 304호 병실은 이상한 빛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형광등의 차가운 빛도 창밖에 들어오는 자연광도 아닌 마치 공간 자체가 부드럽게 빛을 발했다. 마치 우주의 자궁과도 같은 포용의 공간이 그곳에 열린 듯했다. 어머니의 품 같아요.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품어안은 거대한 사랑의 공간 같아요. 이상하게도 이곳에 있으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겼던 그 느낌이 떠올라요. 할머니는 마지막 나흘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분의 미소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깊었다. 마치 이미 반쯤은 저 너머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계신 것 같았다. 침대 곁에는 늘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어루만지는 듯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병실을 달빛방이라고 불렀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아이들은 종종 이곳을 찾아왔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셨고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 손길에서 깊은 평화를 느끼고는 잠이 들곤 했다.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는 문득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차가운 공기가 병실로 밀려 들어왔다. 마지막 단풍잎들이 바람에 떨어지며 춤추듯 병실로 날아들었다. 그때였다. 여러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맑고 깊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사랑의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일부이고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어머니 품에서요.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할머니의 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 찼다. 28번 CD의 불사와 27번 CD의 사심없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현재의 춤을 목격했다. 장 교수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은 창가에 모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렸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그분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남기셨다. 그 미소는 마치 우주의 시작과 끝을 모두 품은 듯한 깊이가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완전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단풍잎 하나가 빛을 받으며 천천히 떨어졌다. 에필로그, 영원한 사랑의 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있으면 서서히 김이 서린다. 할머니가 떠나신 지 석 달. 304호 병실은 이제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을 지날 때면 여전히 특별한 평화가 느껴진다. 마치 공간 자체가 할머니의 현존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장 교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모를 펼쳐본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마지막 철학적 통찰. 사라짐을 통해 영원해지는 역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이 신비로운 춤을 추고 있다. 김할머니는 우리에게 이 춤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의 변형이며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의 소멸은 사실 온 우주와 하나 되는 축복의 순간이었음을. 어제는 한 젊은 환자가 물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304호실인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원한 춤이 되었는지를, 죽음이라는 가장 심연에서 피어난 사랑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지도가 되었는지를. 창가에 핀 제비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다. 처음에는 한 송이였던 꽃이 이제는 여러 송이가 되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춤을 추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사랑의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이 공간에 살아 숨쉬고 있다. 마치 우주의 첫 숨결처럼 영원히. 침묵 속에서 아침 명상을 마무리하며 나는 오늘도 그 춤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순간이 재탄생의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28번과 27번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궁극의 진리인지도 모른다. 가장 깊은 두려움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피어나는 신비로운 재탄생의 춤을 우리는 매 순간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동이 터오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신성한 재탄생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처럼 영원히. 후기, 3달 후의 변화들.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병원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장 교수님의 마지막 철학 노트는 이제 병원 도서관의 특별 코너에 보관되어 있다. 304호의 지혜라는 작은 명패 아래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찾는다.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 정원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장 교수님의 부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그분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방식으로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방에서 그들은 이제 조금 더 오래 머문다. 더 이상 의료적인 처치만이 아닌 깊은 경청과 현존을 실천한다. 할머니에게 배운 가장 큰 선물은 중환자실의 한 간호사가 말했다. 침묵 속에서도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302호의 젊은 환자는 결국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자신을 돌보던 이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춤을 추고 있잖아요. 소아암 병동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이제 달빛 이야기라는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나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웃음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 죽음이 무섭지 않냐고요? 12살 소년이 말했다. 물론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 나는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카르마적 유산이며 이것이 바로 재탄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눈 사랑의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304호 창가에 피어난 제비꽃은 이제 여러 송이가 되어
정원 가득 퍼져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그 꽃들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28번과 27번 유전자 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궁극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피어나는 신비로운 순간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